재봉틀 부속품 몇 개 치고는요. 치매에 걸린 줄로만 알았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이 한마디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한지연의 두 손이 덜덜 떨렸죠. 30년을 참고 또 참았던 세월이 단 한 문장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30년을 견뎌온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서울 은평구의 좁은 골목.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낡은 상가주택 1층에서 철컥 소리와 함께 빨래방 문이 열렸죠. 한지연은 오늘도 어김없이 형광등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불이 켜지자 낡은 세탁기 6대가 모습을 드러냈죠. 테일리스 외관은 곳곳이 긁히고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30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것처럼요. 한지연은 가장 먼저 어제 밤새 돌린 건조기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함께 세제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이 냄새가 싫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혼 초 친정엄마가 놀러 왔다가 너한테서 빨래 비린내가 난다고 했을 때요. 그때는 울컥 눈물이 났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30년이면 무뎌지지 않는 게 없더군요. 냄새도 고단함도 서러움도. 한지연은 건조된 빨래를 꺼내 차곡차곡 개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거칠어진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손등에 검버섯이 올라온 건 또 언제부터였을까요? 한지연은 그런 것들을 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 건물은 시어머니 오말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3층짜리 오래된 상가주택이었죠. 1층은 빨래방, 2층은 작은 회계사무소에 세를 놓았고 3층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윤상교가 살았습니다. 한지연은 결혼하고 30년 동안 이 건물을 지켜왔죠. 빨래방 운영부터 건물 관리, 세입자 응대, 고장 수리 연락, 시어머니 간병까지. 이 집에서 한지연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빨래방 문을 열고 손님 빨래를 접고 점심때는 3층에 올라가 시어머니 밥을 챙기고 오후에는 다시 내려와 빨래방을 지켰습니다. 저녁이 되면 시어머니 약을 챙겨드리고 밤에는 기저귀를 갈았죠.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다음 날 새벽 5시에 다시 같은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한지연은 이 빨래방에서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 사업인데 무슨 월급이야. 남편 윤상교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한지연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내 가족을 위해 일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뭘까? 가족일까? 아니면 무급 가정부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한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배은망덕한 거라고, 그렇게 30년을 버텨왔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군요. 그날 아침 7시 반, 한지연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호박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죠. 시어머니 오말수는 요즘 입맛이 없어서 죽만 겨우 드셨습니다. 그것도 한지연이 직접 호박을 삶아 만든 죽이 아니면 입에 대지 않았죠. 시판 죽은 맛이 이상하다며 뱉어버리셨으니까요. 한지연이 방문을 열자 오말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아침 햇살의 은빛으로 빛났죠. 요즘 들어 부쩍 그런 날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와도 고개를 돌리지 않을 때가 있었고 가끔은 며느리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호박죽 쑤어왔어요. 한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죽그릇을 협탁 위에 내려놓으며 시어머니의 안색을 살폈죠. 오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 며느리를 향했죠. 눈동자가 흐릿했습니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며느리인데 정말 못 알아보는 걸까요? 한지연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서러움을 삼키며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예요, 어머니. 지연이요.
며느리 지연이요. 오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입술이 몇 번 달싹거렸죠. 알아보는 건지 못 알아보는 건지 한지연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오말순의 눈빛이 갑자기 또렷해졌죠.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요. 2층 세입자, 이번 달 월세 들어왔나? 한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까지 며느리 얼굴도 못 알아보던 사람이 어떻게 세입자 월세까지 기억하는 걸까요? 어제 입금됐어요. 15일이지 제때 들어왔네. 오말순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월세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죠. 회계사무소 사장, 요즘 장사 잘 되나? 지난달에 임대료 이틀 늦었던데. 한지연은 입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세입자가 이틀 늦게 입금한 것까지 기억하고 계셨으니까요. 아, 네. 이번 달은 제때 들어왔어요. 그래, 잘 됐네. 오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눈빛이 또다시 흐려졌죠. 마치 방금 전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한지연은 의아했습니다. 어떤 날은 자기 이름도 못 기억하면서 또 어떤 날은 월세 날짜와 세입자 상황까지 정확히 아는 시어머니. 정말 치매가 온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의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의문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열쇠가 될 줄은 한지연도 몰랐죠. 한지연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8년 전 남편 윤상교가 시내버스 기사직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사고 없이 운전한 모범기사였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7천만 원쯤 됐습니다. 상교는 그 돈을 확실한 투자처에 넣었습니다. 지인이 소개해준 사업이었는데 원금의 2배는 보장된다고 했죠. 한지연은 반대했습니다. 그런 달콤한 말은 믿으면 안 된다고 퇴직금은 노후 자금으로 묻어두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교는 듣지 않았죠. 당신이 뭘 알아 남자 일에 참견하지 마. 그렇게 상교는 퇴직금 전액을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죠. 3달 만에 투자금 전액을 날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5천만 원이 넘는 빚까지 졌습니다. 사채였죠. 상교는 그 빚을 한지연에게 떠넘겼습니다. 빨래방 수익에서 조금씩 갚아.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알면 내가 죽어. 한지연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왜 따랐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았죠.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쓰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진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8년 동안 빨래방 수익 중 일부를 몰래 빼서 남편 빚을 갚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요즘 손님이 줄었다고 거짓말을 했죠. 사실은 손님이 준 게 아니라 수익금이 빚 갚는 데 다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렇게 갚은 돈이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나머지 1천만 원과 이자는 아직도 남아 있었죠. 아들 민욱의 대학 등록금도 한지연이 됐습니다. 상교는 나는 돈이 없다며 손을 털었고 시어머니도 손자 공부는 부모가 시켜야지라며 모른 척했죠. 민욱이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볼까요? 라고 했을 때 한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실망하지 말라고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요. 한지연은 빨래방 새벽 근무에 낮에는 근처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까지 뛰며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점심시간 2시간 동안 기름때 묻은 접시를 닦았죠.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한지연의 헌신을 받아먹으면서 가족들은 한지연을 공짜로 밥 먹는 식구쯤으로 취급했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뼈 빠지게 일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치부당하는 그 억울함.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돌아오는 건 넌 뭘 했냐는 핀잔뿐인 그 서러움. 한지연의 30년이 딱 그랬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분위기가 술렁거렸습니다. 이 구역 재개발 확정이래요. 골목 어귀에서 아줌마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부동산에서 보낸 안내문이 집집마다 붙었고 주민 설명회 포스터가 전봇대마다 나붙었죠. 은평구 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 미래 가치 상승 기대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한지연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재개발이 되든 말든 한지연에게는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이 건물은 시어머니 명의였고 한지연은 그저 여기서 일하고 먹고 자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윤상교는 달랐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상교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평소에는 밥 먹을 때 말이 없는 사람인데 그날은 들떠 있었죠. 재개발 보상금이 몇 억은 나올 거야. 상교가 말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가족들을 둘러봤죠. 이 건물 위치가 괜찮잖아. 대로변이고 역세권이고 조합원 분양받으면 새 아파트의 상가까지 받을 수 있어. 요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데. 신우이 윤상미도 거들었습니다. 상미는 동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죠. 재개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부쩍 집에 자주 왔습니다. 오빠, 이번이 진짜 기회야.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치매 증세도 있으시잖아. 지금 정리 안 하면 나중에 복잡해져. 상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정리라니. 한지연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정리한다니요. 무슨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한지연이 물었습니다. 상교와 상미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무언가 미리 짜고 온 듯한 눈빛이었죠. 한지연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상교가 목소리를 낮추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작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잖아. 이런 상태에서는 재개발 보상 협의도 계약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어머니가 직접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 치매 환자가 한 계약이니 무효라고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되려고 해. 성년후견인. 한지연은 그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봤죠. 치매 같은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재산 관리와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 쉽게 말해 시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권한을 갖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뭘 할 수 있는 건데요? 한지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대신 계약서에 서명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제 처리는 내가 하게 되는 거지. 상미가 덧붙였습니다. 언니, 이건 오빠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일 처리하겠다는 거야. 어머니 편하시라고 하는 건데 언니가 반대할 일은 아니지. 한지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단순히 서류 처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 처분권까지 갖게 되는 거죠. 시어머니가 살아계신데 마치 시어머니 재산을 미리 차지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한지연이 물었습니다. 상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죠. 어머니가 무슨 의견을 내. 치매인데 아까 낮에 보니까 세입자 월세 날짜도 기억하시던데요. 지난달에 이틀 늦게 들어온 것까지 아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잖아. 의사가 그랬어. 상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지연은 물러서지 않았죠. 어머니 건물인데 어머니 의견부터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어머니 살아 계시잖아요. 그 한마디에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상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죠. 언니가 무슨 상관이야. 언니는 이 집에서 30년 동안 공짜로 살았잖아. 밥 먹고 잠자고 빨래방에서 일한다고 해봤자 그게 다 시어머니 건물이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월급 받은 적 있어? 없잖아. 그럼 그냥 얹혀 산 거지 뭐.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공짜라고요? 30년 동안 새벽 5시마다 빨래방 문을 열고 시어머니 대소변을 받아내고 남편 비 4천만 원을 갚고 아들 등록금까지 된 세월이 공짜라고요? 한지연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눌렀습니다. 이가 갈렸지만 꾹 참았죠. 여기서 싸워봤자 지는 건 자기뿐이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한지연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의견은 들어봐야죠. 한지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의견은 내가 들을게. 언니는 그냥 어머니 잘 모시기만 해. 원래 하던 대로. 상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듯이요.
한지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개발, 후견인, 보상금.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만약 상교가 후견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상금 전액을 상교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시어머니에게 남은 재산도, 앞으로 받을 보상금도 전부 상교 손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이 또 어디로 갈지는 뻔했습니다. 상교는 또 투자를 하겠죠. 또 날리겠죠. 그리고 한지연에게는 30년 동안 일한 대가로 남는 건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며칠 뒤 낯선 여자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소라라고 합니다. 재개발 분양 상담사예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말쑥한 정장에 능숙하게 웃는 얼굴. 입술에는 빨간 립스틱이 선명했고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죠. 상교가 현관까지 나와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소라 씨가 요즘 재개발 관련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 상교가 말했습니다. 배소라에게 건네는 눈치 어딘가 이상했죠. 투자 상담을 받는 것 치고는 너무 친밀해 보였달까요. 상담사에게 존댓말을 쓰면서도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배소라는 거실로 들어와 시어머니 오말순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죠. 어머님,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배소라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새 아파트로 바꿔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 낡은 건물에서 사시는 것보다 훨씬 편하실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관리비에 난방비도 다 포함되어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하답니다. 오말수는 멍한 눈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표정을 읽기 어려웠죠. 한지연은 배소라 옆에 슬쩍 앉아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법률 용어가 빼곡했지만 핵심은 파악할 수 있었죠. 위임장, 후견인 지정동의서, 재산관리 위탁동의서. 내용을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시어머니의 재개발 보상금과 건물 지분 전체를 아들 윤상교 단독 명의로 넘긴다. 그리고 윤상교를 유일한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다. 한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그냥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 재산을 한 번에 넘기라는 문서였죠. 이건 어머니 재산 전부를 남편 명의로 옮기는 서류잖아요. 한지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죠. 배소라가 미소를 유지한 채 대답했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관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치매 증세도 있으시니까. 이게 더 깔끔한 방법이에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복잡해지잖아요. 배소라가 말했습니다. 후견인은 아들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법원에서 적합한 사람을 지정하는 건데 왜 미리 이런 서류를 만들어요? 게다가 재산 위임까지. 이건 후견인 서류가 아니라 증여 서류에 가까운데요. 한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교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이건 우리 집안 일이야. 저도 이 집안 식구예요. 30년 동안 뭘 했는데 밥 먹고 자고 빨래방에서 시간 보낸 것밖에 뭐 있어? 그때였습니다. 안 찍어. 오말순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또렷해졌죠. 방금 전까지의 멍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상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바보는 아니야. 이게 무슨 서류인지 뻔히 보이는데. 내 도장 받아서 네 이름으로 다 넘기겠다. 이 소리잖아. 오말수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손에 힘이 실려 있었죠. 그러더니 한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내일 병원 좀 데려다 줘. 정밀 검사 받아보게. 내가 진짜 치매인지 아닌지 제대로 검사 받아볼란다. 상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배소라는 어색하게 서류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이었죠. 그럼 다음에 다시 뵐게요. 배소라가 나가고 상교가 한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낮게 깔린 목소리였습니다.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죠. 당신이 어머니한테 이상한 말 했지? 괜히 의심 품게 만들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 왜 갑자기 저러셔? 아까까지 멍하니 계시던 분이. 한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3층 시어머니 방을 올려다봤죠.
오말순, 정말 치매가 온 걸까요? 아니면 뭔가를 숨기고 계신 걸까요? 그날 밤 한지연은 3층 복도를 지나다가 발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혼잣말 같았죠. 불이 꺼진 방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욕심 많은 자식. 한지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죠. 그년이 또 왔어. 아들 꼬드기는 년. 뻔히 보여. 돈 냄새 맡고 달려든 거지. 오말순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낮에 보던 멍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지연이는 몰라. 아직 몰라도 돼.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한지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때가 되면 무슨 뜻일까요? 시어머니는 대체 무엇을 알고 계신 걸까요? 한지연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과 함께 이상한 기대 같은 것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한지연. 그녀의 인생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서 있었죠. 한지연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오말순의 치매는 초기 단계였죠. 담당 의사는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법적 판단 능력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는 소견이었죠. 상교는 진료실에서 그 결과를 듣고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였으니까요. 치매가 심하다는 진단이 나와야 후견인 신청이 수월해지는데 의사가 판단력에 문제없다고 해버렸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오히려 더 집요해졌죠. 일주일 후 상교는 배소라와 상미를 다시 집으로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의논했죠.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잔뜩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지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배소라가 상교의 팔을 툭툭 치며 웃는 게 보였죠. 상교도 따라 웃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요. 분양 상담사와 고객 사이에 저런 스킨십이 정상일 리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상교가 온 가족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죠. 한지연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상교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탁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재개발 보상금이 곧 나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면 절차가 복잡해요. 제가 대신 처리할 수 있게 위임장만 써주시면 됩니다. 한지연이 서류를 힐끗 봤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내용이었죠. 위임장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재산관리 정권을 넘기는 문서였습니다. 보상금 수령 권한, 건물 처분 권한까지 전부요. 그건 위임장이 아니에요. 어머니 재산을 남편 마음대로 쓰겠다는 서류예요. 한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상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죠.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어머니 재산을 빼앗으려는 걸 눈뜨고 보라고요? 배소라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어머님, 며느리분이 왜 저러시는지 아세요? 본인 목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자기도 한몫 받으려고요. 한지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을 이 집에 바쳤는데 돈을 노린다고요? 신우이 상미가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언니 속이 보이시죠? 30년 공짜로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재산 타령이에요. 밥값도 못한 사람이 욕심만 잔뜩이네요. 한지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마다 빨래방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고 남편 빚 4천만 원을 몰래 갚아왔죠. 아들 등록금까지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지연은 돈을 노리는 며느리로 몰리고 있었죠. 여러분, 평생을 바쳤는데 배신당하는 그 기분 아시나요? 뼈 빠지게 일했는데 도둑으로 몰리는 그 분함. 한지연이 딱 그랬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재산을 빼돌리려는 게 눈에 뻔히 보여서 그래요. 한지연이 말했습니다. 상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테이블 위에서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빨간 글씨가 선명했죠. 이혼 신고서.
이거 봐다. 밥값도 못하는 며느리가 재개발 앞두고 발목을 잡으니까 더는 못 참겠어. 서명하고 이 집에서 나가. 한지연은 그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이혼이라고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러움과 분노와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상미가 팔짱을 꼈습니다. 언니, 순순히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어차피 언니 명의로 된 거 하나도 없잖아. 법적으로 싸워봤자 받을 것도 없어. 배소라가 피식 웃었죠. 형님 말씀 들으세요. 저도 이제 곧 이 집안 식구가 될 건데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상교가 왜 급하게 이혼을 요구하는지, 저 여자가 노리는 게 뭔지. 재개발 보상금만이 아니었죠. 저 여자는 처음부터 상교와 이 집 전체를 노리고 접근한 거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오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켜보던 시어머니가요. 지연아, 그냥 나가라. 손 털고 나가. 한지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마저 자신을 내쫓는 건가요? 30년을 모셨는데? 오말순이 방으로 들어갔다가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재봉틀 부속품을 넣어두던 오래된 상자였죠. 칠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다시는 이 집에 얼씬거리지 마. 한지연은 상자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상자를 건네는 오말순의 손이 한지연의 손을 꼭 쥐었다가 놓은 거였죠. 일부러 그런 것처럼요. 입으로는 차갑게 내쫓으면서 눈빛은 무언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는 건지 알아서 해라는 건지. 하지만 분명 뭔가 있었죠. 시어머니가 그냥 화가 나서 던진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교가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뭐해? 안 나가? 경찰 불러야 돼? 한지연은 방으로 가서 캐리어에 짐을 쓸어 담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지갑. 30년을 산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죠. 사진 한 장 챙길 여유도 없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상교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짐 가지러 다시 오면 경찰 부른다. 얼씬도 하지 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죠. 30년 동안 희생했는데 그 대가로 돌아온 건 이혼 서류 한 장과 비 오는 밤 쫓겨나는 신세였습니다. 한지연은 걸으면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죠.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시댁일에만 매달리느라 친구들도 다 끊겼죠. 딱 한 사람. 고등학교 동창 김다은만 가끔 연락이 닿았습니다. 한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다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은아, 나 지연이야. 미안한데 오늘 밤만 내 집에서 잘 수 있을까?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다은의 원룸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다은은 젖은 머리카락과 충혈된 눈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한지연을 안아주었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서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한지연은 다은이 깔아준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옆에는 시어머니가 던져준 재봉틀 상자가 놓여 있었죠. 왜 하필 이 상자였을까요? 그냥 손에 잡히는 걸 던진 걸까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한지연은 상자를 들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죠. 재봉틀 부속품 몇 개 치고는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본 것은 한지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들이었습니다. 판결이 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다은의 원룸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몇 번이고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죠. 새벽 3시쯤 상교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짐 가지러 오면 경찰 신고한다. 얼씬도 하지 마라. 한지연은 그 문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보낸 메시지라고는 믿기지 않았죠. 단 한 줄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다시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가진 게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2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 전부였죠. 빨래방 수익은 전부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갔고
한지연에게는 생활비 명목으로 푼돈만 쥐어줬으니까요. 직업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빨래방에서 일했지만 정식 고용이 아니었죠. 경력 증명서도 없고 4대 보험 가입 이력도 없었습니다.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59살의 빈손으로 거리에 앉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막막함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바쳤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그 허탈함. 한지연이 딱 그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은이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일단 여기서 당분간 지내. 나갈 때 생길 때까지 있어도 돼. 한지연은 50대 후반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았죠. 식당 주방 보조, 경력자 우대, 마트 진열 알바, 체력 필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수. 한지연에게는 자격증도 경력증명서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일했지만 서류상으로는 무직이나 다름없었죠.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 시어머니가 던져준 재봉틀 상자였죠. 한지연은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실타래와 바늘, 낡은 헝겊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뭔가 더 있었습니다. 실타래를 걷어내자 갈색 봉투가 나타났죠. 두툼한 서류 봉투와 작은 USB 하나. 한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부동산 등기권리증 복사본이었죠. 두 번째 서류는 공증 도장이 찍힌 계약서였습니다. 증여 계약서. 증여자 오말수는 수증자 한지연에게 다음의 재산을 증여한다. 1. 서울시 은평구 소재 상가주택 건물 지분 70%. 2. 상기 건물에서 발생하는 재개발 보상금의 70%. 한지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읽었죠.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물려주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계약서 하단에는 1년 전 날짜와 정혜성 변호사라는 증인 서명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유언장이었습니다. 본인 오말수는 사후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며느리 한지연에게 70%, 아들 윤상교에게 15%, 손자 윤민욱에게 15%. 한지연은 다은의 노트북을 빌려 USB를 꽂았습니다. 안에는 음성 파일과 영상 파일이 있었죠.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나 오말순이야. 이 녹음을 듣는 사람은 아마 내 며느리 지연이일 거다. 한지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내 재산은 다 며느리 몫이다. 빨래방 돌리고 나 간병하고 이 집안 30년 동안 지킨 사람은 한지연이 하나야. 욕심 많은 자식이 내 재산 노리면 이 녹음 들려줘라. 그리고 정혜성 변호사한테 연락해. 한지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영상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촬영한 영상이었죠. 나 오말수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한테 내 재산을 물려주겠습니다. 이건 내 의지입니다. 영상 속 시어머니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돈만 알았고 며느리는 사람을 알았어. 나는 그 차이를 보고 결정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내쫓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켜주려고 한 거였죠. 상교와 배소라가 으르렁거리는 집에 계속 있으면 한지연만 다칠 거라는 걸 아셨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한지연은 정혜성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오말순 어르신께서 1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면서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당시 작성한 증여계약서와 유언장 원본입니다. 공증까지 완료되어 있고 치매 진단 받으시기 전에 작성된 거라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어요. 한지연이 물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법적으로 유효한 건가요?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교 씨가 유언 무효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머니가 치매 상태에서 작성한 거라고 주장하겠죠. 성년후견인 지정 청구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싸워야죠. 법정에서요. 변호사가 한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르신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30년 헌신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걸 지키려면 싸워야 합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공증 서류, 영상, 녹음 파일, 주치의 소견서까지. 이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법정 싸움은 길고 지칠 수 있습니다. 각오가 되셨습니까? 한지연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모든 걸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해두신 거였죠. 한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어머니가 던져준 상자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저를 위해 싸워보겠습니다. 정혜성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준비 시작하죠. 한지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렸던 하늘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3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울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소유자 오말순 귀하. 재개발 보상 협의를 위한 1차 안내문을 송부합니다. 한지연은 정혜성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공문을 받아들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손이 떨렸죠. 같은 공문이 시댁에도 갔을 거였습니다. 상교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예상대로였습니다. 공문이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정혜성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상교가 소송을 2건 제기했다는 소식이었죠. 유언 무효 및 증여 계약 취소 소송, 그리고 본인을 단독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청구였습니다. 한지연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정혜성 변호사는 걱정 말라고 했죠. 증거가 충분하니 이길 수 있다고요.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한지연은 정혜성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반대편에는 상교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상미와 배소라도 와 있었죠. 상교는 한지연을 보자 증오가 가득한 눈빛으로 노려봤습니다. 상교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습니다. 오말수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이며 이런 상태에서 작성된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논리였죠. 며느리가 외부 변호사를 데려와 어머니를 꼬드겨 재산을 빼앗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지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꼬드겼다고요? 시어머니가 직접 준비하신 건데요. 정혜성 변호사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증여 계약과 유언장이 작성된 시점은 오말순이 치매 진단을 받기 전이라고요. 주치의가 작성한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했죠. 계약 작성 당시 인지기능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교 측 변호사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치매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니 진단 전에도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정상인이 아들을 제쳐두고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겠냐며 목소리를 높였죠. 정혜성 변호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오말순이 직접 녹화한 영상이었죠. 법정에 스크린이 설치되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영상 속 오말수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다고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죠. 아들이 나중에 욕심내서 이 계약을 뒤집으려 하면 이 영상을 틀어라고요. 상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배소라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두 번째 재판에서는 주치의 박윤주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윤주 의사는 계약 작성 당시 오말순의 정신 상태가 정상 범위였으며 법적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했죠. 상교 측에서 치매 초기 증상 가능성을 물었지만 박윤주 의사는 초기 증상과 법적 판단 능력은 별개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오말수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었죠. 정혜성 변호사가 병원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기록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었죠. 오말수는 며느리 한지연이 면회 오면 혈압이 안정되고 표정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상교와 배소라가 방문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흥분 상태가 됐죠. 간호사 기록과 병실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영상에는 한지연이 면회 왔을 때 오말순이 손을 꼭 잡고 미소 짓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 상교가 왔을 때는 고개를 돌리고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었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경계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상교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도 아들입니다. 왜 저를 나쁜 사람 취급합니까? 재판장이 엄하게 제지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라고, 법정에서 고성은 삼가라고요. 상교는 억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지만 방청석의 눈빛은 차가웠죠. 네 번째 재판에서는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왔습니다. 윤민욱. 한지연과 상교의 아들이었죠. 민욱은 처음에 중립을 지키려 했습니다. 부모 사이에서 어느 편을 들기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마음이 바뀌었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병문안을 갔다가 아버지와 배소라가 복도에서 대화하는 걸 들은 거였죠. 후견인 되면 보상금을 배소라 통장으로 먼저 옮기고 민욱 몫은 나중에 생각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 재산뿐 아니라 자기 몫까지 빼돌리려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였죠. 법정에 선 민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빨래방 일과 할머니 간병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지연이 아니면 이 집 못 버틴다고요. 민욱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죠. 할머니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누가 진짜 가족인지 아셨던 거예요. 상교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저쪽 편을 드냐고요. 재판장이 다시 경고했습니다. 한 번 더 소란 피우면 퇴정 조치하겠다고요. 마지막 재판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지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판결을 기다렸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오말순의 증여, 계약 및 유언장은 유효하다. 계약 작성 당시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자발적인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둘째, 성년후견인은 한지연과 공공후견 단체를 공동으로 지정한다. 윤상교의 단독 후견인 청구는 기각한다. 이겼습니다. 정혜성 변호사가 한지연의 손을 꼭 잡았죠. 상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에서 상교가 한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생 공짜로 밥 먹은 며느리가 다 가져가다니. 이게 말이 돼? 한지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짜가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인생을 바쳤어요. 그 대가를 이제야 받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서로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아요. 그때 배소라가 상교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아니었죠. 상교 씨, 저 이만 가볼게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시간 낭비 안 했어요. 배소라는 차갑게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보상금이 상교에게 가지 않는다는 걸 알자마자 가차없이 버린 거였습니다. 상교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내도 재산도 연인도 모두 잃은 얼굴이었죠. 며칠 후 재개발 조합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보상금의 70%를 한지연명의 계좌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죠. 30년에 대한 보상이 드디어 온 거였습니다. 한지연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말순을 만나러요. 병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쇠약해진 모습이었죠. 하지만 한지연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겼어요. 어머니, 뜻대로 됐어요. 오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한지연이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잘했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죠.
한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판결이 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한지연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말순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악화되셨어요. 한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말순은 대부분의 시간을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끔 눈을 뜨면 한지연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곤 했습니다. 민욱도 자주 병문안을 왔습니다. 할머니 곁에 앉아 어릴 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저 어렸을 때 놀이공원 데려가 주셨던 거 기억나세요? 세전목마 3번이나 탔잖아요. 오말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상교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임종도 지키지 않겠다는 건가. 한지연은 씁쓸했지만 더 이상 상교에게 기대하는 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아까 깨셨을 때 이걸 드리라고 하셨어요. 낡은 봉투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지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지연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곁에 없을 거다. 30년 동안 고생 많았다. 새벽마다 빨래방 문 열고 내 대소변 받아내고 상교 그 못난 놈 빚까지 갚아주고 넌 정말 이 집안의 과분한 며느리였다. 미안하다. 진작 내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놈 감싸기만 했다. 아들은 돈만 알았고 넌 사람을 알았다. 그래서 내 재산을 너한테 주기로 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3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 시어미 수발만 했잖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고맙다, 지연아. 한지연은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터졌습니다. 고생했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어머니, 편지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오말순의 눈꺼풀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지연이 병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는데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심장 모니터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오말순은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요. 한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민욱이 상주를 맡았습니다. 오래된 동네 사람들, 빨래방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습니다. 상교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장례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은 것입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장례에도 안 왔대요.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상미는 잠깐 왔다가 갔습니다. 한지연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분양만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지연은 다은의 원룸에서 짐을 쌌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일부가 먼저 지급됐고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다은이 현관에서 배웅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잘 살아. 내가 고생한 만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고마워. 내가 그때나 안 받아줬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진짜 고마워.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았습니다. 새 집의 짐을 풀고 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된 것입니다. 새벽에 빨래방 문 열러 갈 필요도 없고 시어머니 약 챙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30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으니까요. 한지연은 시어머니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 하고 싶은 게 뭘까? 한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쁜 컵에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결혼하기 전에 품었던 꿈이었습니다. 한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카페를 해보기로요. 바리스타 자격증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59살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틈에서 수업을 듣는 게 쑥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니까요. 한편 상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판에서 진 후로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배소라가 떠나고 재산도 잃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매일 술만 마시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상미도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유산에서 고작 15%만 받게 됐고 어머나가 생전에 했던 말들이 동네에 퍼지면서 평판도 나빠졌습니다. 한지연은 그 소식을 듣고도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복수심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각자 자기 선택의 결과를 받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자격증을 손에 든 날 한지연은 울컥했습니다. 59살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딴 자격증이었습니다. 재판 이후 아들 민욱과도 사이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 편이었던 민욱이 이제는 한지연의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전액 지급됐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한지연은 난생 처음 이런 금액을 손에 쥐어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것입니다. 30년 동안의 헌신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카페 창업 자금으로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는 저축했습니다. 민욱 결혼 자금도 마련해뒀습니다. 다은에게 빌렸던 생활비도 갚았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후 새로 지어진 건물의 작은 상가를 얻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빨래방이 있던 자리 근처였습니다. 인테리어는 따뜻한 느낌으로 했습니다. 나무 테이블, 푹신한 소파, 은은한 조명. 중년 여성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새벽 빨래로 정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마다 빨래방 문을 열었던 기억, 그 시간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간판이 달리는 날, 한지연은 카페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바탕에 하얀 글씨,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개업날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민욱이었습니다. 약속대로 가장 먼저 와줬습니다. 어머니, 개업 축하해요. 민욱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첫 손님이니까 서비스야. 한지연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어때? 맛있어? 맛있어요. 진짜로. 학원비가 아깝지 않네요. 그 한마디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을 때 한지연은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빈 카페에 혼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커피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예뻤습니다.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제 인생 살고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카페는 점점 자리를 잡았고 단골 손님이 생겼고 입소문도 났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하는 따뜻한 카페라는 평이 퍼졌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인생 상담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며느리, 남편이 바람 피워서 속상하다는 아내. 한지연은 묵묵히 들어줬습니다. 자기도 그랬으니까요. 어느 새벽 카페 창가에 앉아 시어머니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들은 돈만 알았고 넌 사람을 알았다. 그 문장이 유독 마음에 남았습니다. 30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건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는 허락. 그게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끝나고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한지연은 커피 잔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오늘도 카페 문을 열어야 합니다. 3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던 한지연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한지연처럼 억울하게 참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한지연 같은 분을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시어머니 오말순이라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시겠어요? 피를 나눈 자식에게요? 아니면 30년을 함께한 며느리에게요?
힘들었던 시간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지연이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